네, 경매와 놀자. 오늘은 그 경매를 고려할 때, 그 분쟁 그 해결의 시간, 그 다음에 비용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가 경매는 그 일반 매매와 달리 결국은 어, 법원의 어떤 강제 환가를 통해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받은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빚잔치라고 하는데 그런 빚잔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채무자 집을 뺏기는 부동산을 뺏기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 손해보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또 경매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,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들, 예를 들면 그 집이나 뭐 상가 건물이 낙찰되게 되면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세입자들,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생기기 때문에 경매는 거의 대부분 그 분쟁, 소송 이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것 못지않게 물건 취득한 이후에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, 어느 정도의 시간과 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생각해 보는 또 그걸 고려하고 그걸 감안해서 경매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 시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조금 피해야 될 제가 그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수십 년간 일을 해오면서 저만의 제가 느낀 어떤 경험인데요. 좀 뭐랄까 피해야 될 경매 물건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비용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. 일단은 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게 다수 당사자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분쟁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하라. 그러니까 소송의 상대방이 아주 많은 다수 당사자일 때는 분쟁 그 해결의 시간이나 비용들이 대체로 많이 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뭐 지분 경매 이런 것들 좋아하시잖아요. 이걸 또 수익 모델이라고 그래서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분권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경매 분할을 통해서 공유를 분할을 통해서 그걸 뭐 그 경매 분할을 하든 현물 분할을 하든 이렇게 수익화시키는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수익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좋아들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만약에 그 소송이 만약에 필요하다 현물 분할이든 뭐 경매 분할이든 간에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과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너무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소송이 대체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해결 과정이 그 시간이 많이 듭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을 취득했는데 나머지 그 지분권자들의 수가 한 20명 정도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? 그러면 그 20명을 상대로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은 기본적으로 현물 분할이든 뭐 경매 분할 청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적 공동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든 사람을 다 피고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합쳐가지고 모든 지분권자가 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그 소송 절차란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만약에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20명을 상대로 그 공유 분할 소송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20명에 대한 그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 20명을 상대로 모두 송달이 돼야 되고 또 20명의 답변을 얻어내야 되고
20명의 이해관계라든지 그 주장의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공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절차가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 그 당사자가 많게 되면은 일단 송달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송달부터가 뭐 구구각색하죠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 절반 정도는 제대로 송달이 됐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했다. 그러면은 그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당사자 표시정정이라고 그래서 상속인들을 또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를 바꾸고 하는 절차를 또 거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당사자가 이렇게 뭐랄까요. 불명한 경우가 있어요. 당사자 표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당사자 특정이라고 하는데요. 그 당사자 특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가 또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소송 도중에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. 지금 소송할 때는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소송이 우리가 그 다수 당사자 사건은 대체로 이렇게 주장, 공방, 송달 이런 과정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하다 보면은 재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사람이 뭐 10명, 20명 이렇게 넘어가는 사건들은 소송 도중에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또 당사자 표시를 바꾸고 하는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은 심지어 우리가 그 판사가 바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. 이렇게 이제 몇 년을 해서 드디어 마무리하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또 판사 인사이동이 있어서 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판사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은 또 새로운 판사가 그 사건을 검토하는데 또 몇 개월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.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 이런 또 그 와중에서 뭐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그 지분 취득하는 이런 부분이 수익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상대방하고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수가 너무 많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 중에 그 입증 방법, 경매 후에 본인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 소송을 해 나감에 있어서 입증 방법이 좀 쉽지 않은 입증 방법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이런 그럴 수 있는 부분은 경매 물건 취득에서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,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지금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. 의뢰인이 그 땅을 아파트 주변에 이제 조그만 땅을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뭐 금액은 크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그 땅 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배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배수관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배수관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의뢰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의뢰인의 생각은 처음에는 그 배수관을 뭐 이렇게 철거 소송한다거나 지금 배수관이 있는 상태로서는 뭐 제대로 그 어떤 뭐 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배수관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배수관 소유자가 굉장히 좀 애를 먹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그 땅을 좀 비싸게 사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막상 이제 그 낙찰 받은 이후에 그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그 배수관 철거 이런 소송을 이제 의뢰하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배수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또 그걸 내가 혹시 그 땅의 그 소유자로서 그 배수관을 그 부합이라 그러죠. 부합을 통해서 그 배수관의 소유권이 혹시 땅 소유자인 나가 의뢰인이 아닌지 이런 부분 자체가 좀 굉장히 그 애매한 경우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
그 배수관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그 땅에 부합이 됐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의뢰인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 부합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 소유인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시공한 회사의 것인지 또는 뭐 다른 회사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 조금 이게 오리무중인 그런 그 경우가 돼서 지금 재판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내가 땅을 취득하고 거기 배수관이 있으니까 그 배수관 소유자 상대로 철거를 구하면 그 배수관은 약간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나하고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 배수관의 관련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재판에서 논란이 되게 되면 판단을 받기가 참 애매하잖아요. 사실 재판부도 그 원칙적으로 이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고한테 있는 다시 말하면 원고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철거를 구하면서 그건 너 거니까 너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분명하게 되게 되면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. 더구나 이 배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거 당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게 아파트 그 주민들이 흘려보낸 물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게 만약에 뭐 파괴가 된다거나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함부로 그 배수관을 철거하라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. 그런 결과가 나게 되면 재판부가 되게 곤혹스러워지는 신문에 나고 뭐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확실한 증거 자료들, 확실한 증거 자료 입증 이런 부분들이 없는 한은 결론을 잘 안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 토지를 낙찰받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 그러면 이제 뭐 대지권 이게 그 집합 건물이 구분 건물이 있는 그 땅 이런 부분들을 낙찰받거나 또는 그냥 대지권이 없는 구분 건물 아파트인데 왜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를 또 낙찰받는다거나 라고 해서 뭐 구분 건물만 낙찰받게 되면은 그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지권까지 같이 덤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우리가 집합건물법 20조에 따른 대지 지분권의 일체성,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 금지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그 법리에 따라서 땅까지 같이 덤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그걸 수익 모델로 해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게 이제 대체로 이런 그 물건들을 보게 되면 권리관계가 좀 복잡합니다. 권리관계가. 게다가 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그 아파트 지은 지가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걸 그 증거 판단을 하기가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하고 그 증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만약에 그런 그 집합건법 20조 논리를 이제 따질 때 입증을 할 때 과연 그 어떤 증거 방법, 증거 자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증거 자료를 과연 시간이 한참 지난 20년, 30년 이상 지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.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원고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입증이 미흡하게 되면 원고 청구가 이제 기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경매 후에 이제 분쟁
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국은 시간 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는 그런 물건들은 조금 가려서 또는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입찰 금액을 정할 때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입찰을 하거나 하는 그런 그 결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쉽지가 않은 것이 이게 그 분쟁을 직접 이렇게 다루어 본 분쟁을 많이 해보고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한 그런 사람이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경험들이 미흡하게 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? 그냥 지분 낙찰을 받으면 뭐 공유를 분할 청구하고 또 뭐 이렇게 대지권이 없는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20조에 따른 어떤 수익 모델 이런 부분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게 되면 그런 그 나중에 재판에서의 어떤 입증 문제, 시간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